도대체 뭘 파헤쳤다는 걸까요? 얼마 전 삼남매 가운데 큰아들이 갑자기 숨을 거뒀습니다. 가족 모두가 큰 슬픔에 빠져 있던 그때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동생들이 화가 잔뜩 난 채로 숨진 큰아들의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야, 너 당장 나와. 누구한테 당장 나오라는 걸까요? 바로 죽은 큰아들의 아내, 그러니까 형수님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 아가씨 도대체 왜 이러세요? 아프다고요. 제발 손 좀 놓고 말해요. 뭐, 손을 놓으라고? 너 같으면 지금 놔주겠니? 순진한 우리 오빠 꼬셔가지고 수억 원씩 빼돌려. 내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지금 손아래 시누이가 옳게 언니의 머리채를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남동생은 말리기는커녕 오히려 거들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이번에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세상을 떠난 큰아들의 묘소였습니다. 여기서도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잠시 뒤 험악한 대화가 오갔습니다. 잠시만요. 대체 우리 남편 무덤을 왜 파헤치는 거예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비켜요. 비켜줄 게 없으면 막을 일도 없잖아. 당신이 그동안 우리 형한테 한 못된 짓 전부 다 들킬까봐 걱정되시나요? 제가 맡고 있을 테니 빨리 작업해 주세요. 빨리요. 형수가 수억대 돈을 빼돌렸다는 의혹. 돌아가신 큰형님의 묘소 앞에서 묘를 파헤치면서 이들이 밝혀내려는 진실은 무엇일까요? 영화보다 무서운 현실판 파묘 이야기 지금부터 전해드립니다. 숨진 장남,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일단 이남일녀 중 장남이었던 그는 생전 40대 후반의 한우고기집 사장님이었습니다. 동네에서 꽤나 유명해서 예약을 하려면 3개월 전에 미리 해야 될 정도로 굉장히 잘 되는 식당이었다고 합니다. 손님들의 입소문이 자자했고 주말이면 웨이팅이 2시간씩 밀릴 정도였습니다. 재력도 상당했습니다. 얼마 전에 건물을 새로 샀다더라. 저 사장님이 땅을 보러 다닌다더라는 식으로 동네에 부자라는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실제로 장남은 식당 운영으로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었고 부동산 투자에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주변 상인들은 그를 보며 부러워했고 젊은 창업가들에게는 롤모델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그냥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돈 많은 구두쇠나 욕심쟁이가 아니라 여동생 그리고 남동생의 사정이 어려우면 목돈까지 척척 내주는 아주 고운 심성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동생이 결혼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면 흔쾌히 수천만 원을 내줬고 조카가 아프다고 하면 병원비도 대신 내줬습니다. 동생들이 사업을 한다고 하면 투자금도 지원했습니다. 장남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을 일찍 여의었습니다. 그가 25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이태 뒤에는 어머니마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여동생은 고등학생이었고 남동생은 중학생이었습니다. 갑자기 가장이 된 장남은 대학을 중퇴하고 식당 일을 시작했습니다. 설거지부터 시작해서 주방 보조, 그리고 조리사로 성장했습니다. 낮에는 식당에서 일하고 밤에는 다른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렇게 악착같이 번 돈으로 동생들을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여동생은 간호학과를 나와 지금은 대학병원 간호사로 일하고 있고 남동생은 회사원이 되었습니다. 장남은 동생들이 성인이 되고 나서야 비로소 자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의 한우고기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가게로 시작했지만 정직한 재료와 성실한 서비스로 입소문이 났습니다. 고기질이 좋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손님이 늘었고 5년 만에 현재 위치로 확장 이전했습니다. 장남은 장사하면서도 동생들을 계속 챙겼습니다.
명절 때마다 용돈을 챙겨줬고 동생들 집에 가전제품이 고장나면 새 제품을 사다 줬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사람에게 하나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결혼을 안 한 채로 일만 열심히 하면서 40대 후반까지 된 것이었죠. 주변에서 중매를 서려고 해도 시간이 없다며 거절했고 소개팅을 주선해도 식당 일이 바쁘다며 나가지 않았습니다. 동생들도 형이나 오빠가 혼자 사는 게 걱정됐지만 본인이 워낙 일에만 집중하다 보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장남은 어느덧 48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결혼을 포기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장남에게 어느 날 갑자기 띠동갑 연하의 여자친구가 생겼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무려 12살 차이였습니다. 동생들은 처음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반가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의아했습니다. 형이 드디어 여자친구를 만났다니 다행이지만 그 나이 차이가 좀 많지 않나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자친구가 혹시 형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돈 많은 형한테 갑자기 12살 어린 여자친구가 생기자 동생들의 반응은 한결같았습니다. 우리 오빠, 우리 형한테 돈 보고 접근한 거 아니냐는 의심이었죠. 특히 여동생이 이 부분에 대해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우리 오빠가 평생 혼자 살면서 고생만 하다가 이제야 여자 만났는데 그 여자가 진심일 리 없어. 분명 돈 보고 온 거야. 여동생은 남동생을 설득했습니다. 우리가 직접 확인해 봐야 한다고, 형이 속는 걸 그냥 볼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남동생도 처음에는 좀 그렇지 않냐고 했지만 결국 누나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증거를 잡으려고 여자친구를 미행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미행은 주말 저녁이었습니다. 여자친구가 혼자 외출하는 것을 목격한 동생들은 조심스럽게 뒤를 밟았습니다. 여자친구는 버스를 타고 강남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동생들도 같은 버스를 탔습니다. 한 30분쯤 지나 여자친구가 내렸고 동생들도 몇 정거장 뒤에 내려서 따라갔습니다. 여자친구가 들어간 곳은 고급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입구에 발레 파킹 직원이 서 있고 샹들리에가 보이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보통 이런 곳에 혼자 가지는 않죠. 커플이나 가족 단위로 오는 곳인데 여자친구는 혼자 들어갔습니다. 우리 오빠, 우리 형하고 같이 와야 되는데 혼자 가네? 이상한데. 동생들은 레스토랑 밖에서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1시간쯤 지나서 여자친구가 나왔는데 역시 혼자였습니다. 손에는 무언가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동생들은 더욱 의심이 들었습니다. 혹시 몰래 다른 남자를 만나는 거 아니냐, 아니면 우리 형 몰래 뭔가 계획을 짜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며칠 뒤 두 번째 미행이 시작됐습니다. 이번에는 평일 오후였습니다. 여자친구가 또 외출을 했고 동생들은 차를 빌려서 미행했습니다. 여자친구는 택시를 타고 이동했고 동생들은 적당한 거리를 두고 따라갔습니다. 이번에 도착한 곳은 금은방이었습니다. 그것도 명품 주얼리를 파는 고급 매장이었습니다. 여자친구는 안으로 들어가서 한 20분쯤 있다가 나왔습니다. 나올 때는 작은 쇼핑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저거 봐, 우리 오빠 돈으로 귀금속 사는 거 아니야? 여동생은 확신했습니다. 이 여자가 우리 오빠 돈을 쓰고 있다고, 이건 분명히 뭔가 수상하다고 말했습니다. 남동생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이 여자친구한테 카드를 줬나 보다, 아니면 계좌이체를 해준 것 같다고 추측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세 번째 미행의 날이 왔습니다.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여자친구가 원피스를 입고 화장을 진하게 하고 외출했습니다.
평소보다 한껏 꾸민 모습이었습니다. 동생들은 이게 바로 결정적 증거를 잡을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여자친구는 택시를 타고 시내 중심가로 향했습니다. 동생들도 재빨리 택시를 잡아 타고 뒤를 쫓았습니다. 약 30분을 달려 도착한 곳, 그곳은 바로 5성급 호텔이었습니다. 여자친구는 호텔 정문으로 당당하게 걸어 들어갔습니다. 지금 우리 오빠는 어디 가고 저 여자 혼자 호텔에 들어가? 남동생이 소리쳤습니다. 여동생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드디어 증거를 잡았다고 생각한 겁니다. 두 사람은 차에서 내려 호텔 로비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마침 여자친구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동생이 여자친구의 손목을 덥석 잡았습니다. 딱 걸렸어. 당신의 정체는 뭐야? 여자친구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동생들이 거기 서 있었습니다. 여자친구는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머, 이게 무슨 일이세요? 왜 여기 계세요? 왜 여기 있냐고? 우리가 물어볼 말이야. 당신이 왜 여기 혼자 있어? 우리 오빠는 어디 있고? 남동생도 거들었습니다. 여자친구는 뭔가 말하려고 했지만 동생들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그 안에서 한 사람이 걸어 나왔습니다. 너희 여기서 뭐해? 바로 장남이었습니다. 형이, 오빠가 호텔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동생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장남은 동생들을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말이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사실은 말이야, 우리 결혼했어. 혼인신고 다 했어. 여동생이 소리쳤습니다. 뭐, 결혼? 언제? 왜 우리한테 말도 안 하고? 장남은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들은 이미 3달 전에 혼인신고를 했다고, 다만 결혼식은 생략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나이도 있고 조촐하게 하고 싶어서 양가 부모님들하고만 작은 식사 자리를 가졌다고 했습니다. 그럼 왜 우리한테는 말을 안 했어요? 장남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대답했습니다. 너희가 반대할까봐.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너희가 또 돈 때문에 만난 거 아니냐고 의심할 것 같아서. 실제로 장남의 예상은 맞았습니다. 동생들은 이미 몇 주째 여자친구를 미행하며 의심하고 있었으니까요. 장남은 계속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결혼식은 안 올리지만 그래도 요즘 유행하는 호캉스라도 해보자고 해서 호텔에 온 거야. 주말 동안 여기서 좀 쉬려고. 그러면서 구구절절 그동안 동생들이 의심했던 부분들에 대해 해명을 했습니다. 첫 번째 미행 때 레스토랑에 간 것은 청첩장을 주문하기 위해서였다고 했습니다. 원래는 결혼식을 작게라도 하려고 계획했었는데 나중에 생략하기로 하면서 청첩장도 취소했다고 합니다. 그날은 샘플을 보러 간 것이었고 장남은 식당 일이 있어서 아내가 혼자 갔던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금은방은 더 간단했습니다. 결혼반지 치수가 맞지 않아서 수선을 맡겼다가 찾으러 간 것이었습니다. 장남이 직접 사준 반지였는데 아내 손가락 치수를 잘못 재서 조금 컸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맞추러 금은방에 맡겼고 그날은 완성된 반지를 찾으러 간 것이었습니다. 장남은 동생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의심을 해? 나 평생 혼자 살다가 40대 후반 돼서 겨우 여자친구 만났는데 12살 어릴 수도 있지. 요즘 세상에 나이가 뭐가 중요해. 하지만 동생들은 쉽게 납득하지 못했습니다. 여동생이 따졌습니다. 그래도 형, 아니 오빠. 이건 좀 아니지 않아요? 우리한테 말도 없이 결혼을 해? 우린 가족인데. 장남은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너희가 계속 의심하는 게 보여서 차라리 조용히 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아내도 동생들한테 미움받을까봐 걱정이 많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남동생은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물었습니다. 형, 진짜 이 사람 믿어도 돼요? 혹시 형 재산 노리고 온 거 아니에요? 장남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이 사람 진심이야. 내가 제일 잘 알아. 너희는 걱정 마. 그렇게 호텔 로비에서 한참 동안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결국 동생들은 마지못해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미 혼인신고까지 한 상황에서 뭐라고 할 수도 없었고, 형이 그렇게까지 말하는데 더 반대할 명분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동생은 떠나면서도 새언니를 매섭게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여전히 의심과 경계가 가득했습니다. 새언니는 그 시선을 느끼며 불안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은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혼 후 1년 반이 흘렀습니다. 장남 부부는 나름대로 행복한 신혼생활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장남은 여전히 식당 일로 바빴지만 집에 돌아오면 아내와 함께 저녁을 먹고 TV를 보며 소소한 일상을 즐겼습니다. 아내는 장남의 건강을 챙기기 위해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한약을 다려줬습니다. 이거 몸에 되게 좋은 거야. 매일 먹으면 기력이 좋아질 거야. 장남은 아내가 정성스럽게 다려준 한약을 잘 먹었습니다. 사실 한약 맛을 그다지 좋아하지는 않았지만 아내의 마음을 생각해서 꾸준히 마셨습니다. 아내는 또 영양제도 챙겨줬습니다. 비타민, 오메가3, 밀크시슬 같은 것들을 아침마다 챙겨서 먹였습니다. 한편 동생들과의 관계는 좀 소원해졌습니다. 결혼 전에는 동생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언제든 돈을 지원해줬는데 결혼 후에는 그런 지원이 뚝 끊겼습니다. 동생들이 돈이 필요하다고 연락을 해도 장남은 이제 가정이 생겼으니 조금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여동생은 이 상황이 불만스러웠습니다. 전에는 그렇게 잘 도와주더니 결혼하고 나서는 왜 이러냐고 따졌습니다. 남동생도 형이 변했다고 불평했습니다. 우리보다 저 여자가 더 중요한 거냐고 물었습니다. 장남은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기 가정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내와 상의해서 결정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아내는 장남에게 말했었습니다. 당신이 동생들 챙기는 거 저는 이해해요. 하지만 한도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도 앞으로 아이 낳고 키우려면 돈이 필요해요. 장남도 그 말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동생들에게 이제는 각자 살아가야 한다고, 본인들도 이제 다 성인이고 가정이 있으니 독립적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동생들은 섭섭해했습니다. 그렇게 미묘한 긴장감 속에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장남이 출근 준비를 하다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진 것입니다. 아내가 깜짝 놀라 119에 신고했고 구급차가 출동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의사는 심장마비라고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사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부검을 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고, 명확한 심장마비 증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망연자실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했는데 아침에 한약도 먹고 영양제도 먹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떠날 줄은 몰랐습니다. 동생들에게 연락이 갔습니다. 형이, 오빠가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은 동생들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장남은 영안실에 안치된 후였습니다. 동생들은 형의 시신 앞에서 울었습니다. 여동생은 오열했고 남동생은 주먹으로 벽을 쳤습니다.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식당 단골 손님들, 동네 상인들, 친구들이 조문을 왔습니다. 모두들 좋은 사람을 잃었다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장례식장은 3일 동안 조문객들로 붐볐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이 끝나고 나서 동생들은 이상한 점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여동생이 남동생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야, 나 형수님한테 이상한 거 들었어. 뭔데? 형수님이 보험금을 받았대. 그것도 엄청 많이. 얼마나? 수억 원이래.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어마어마한 금액이라고. 남동생은 깜짝 놀랐습니다. 형이 그렇게 큰 보험을 들었다는 것도 몰랐고 그 돈을 형수가 다 받았다는 것도 충격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야, 이거 뭔가 이상하지 않아? 결혼한 지 1년 반밖에 안 됐는데 수억 원을 받는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오빠가 매일 먹던 그 한약도 좀 수상한 것 같아. 한약? 그게 왜? 오빠가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한약을 먹었잖아. 형수님이 직접 다려준 거. 근데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는 게 좀 이상하지 않아? 여동생의 말에 남동생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생각해보니 형이 평소에 건강했는데 갑자기 쓰러졌다는 게 의아했습니다. 그리고 결혼 후에 형수가 그렇게 정성스럽게 한약을 다려줬다는 것도 지금 생각하니 수상하게 느껴졌습니다. 혹시 그 한약에 뭔가 탄 거 아닐까? 설마, 그렇게까지야? 모르지. 근데 가능성은 있잖아. 돈을 노리고 결혼했을 수도 있고, 동생들의 의심은 점점 커졌습니다. 여동생은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독살 사건, 보험금 살인, 이런 키워드로 뉴스 기사들을 찾아봤습니다. 실제로 배우자를 독살하고 보험금을 타간 사건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여동생은 확신했습니다. 야, 이거 분명히 형수가 오빠를 죽인 거야. 보험금 때문에. 남동생도 점점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더 많은 정보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형이 먹던 한약은 어떤 건지, 보험금은 정확히 얼마인지, 형수의 과거는 어떤지 조사했습니다. 며칠 뒤 동생들은 형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형수를 만나러 간 것입니다. 초인종을 눌렀고 형수가 문을 열었습니다. 형수는 여전히 상복을 입고 있었고 얼굴은 수척해 보였습니다. 어머, 들어오세요. 형수는 동생들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동생들의 표정은 싸늘했습니다. 거실에 앉자마자 여동생이 말을 꺼냈습니다. 형수님, 보험금 받으셨다면서요? 네. 그게 얼마나 받으셨어요? 그게 왜 그러시는지 대답 좀 해보세요. 얼마나 받으셨냐고요? 여동생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형수는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한 4억 정도요. 4억? 결혼한 지 1년 반밖에 안 됐는데 4억을 받아요? 이게 말이 돼요? 남동생도 거들었습니다. 형수님, 솔직히 말씀하세요. 형한테 뭘 먹인 거예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한약이요. 매일 다려준 그 한약. 거기 못한 거 아니에요? 형수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 아니에요. 그냥 보약이었어요. 당신분들 오빠, 형분 건강을 위해서. 거짓말 마세요. 우리 오빠가 멀쩡했는데 갑자기 죽었잖아요. 여동생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형수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아, 아가씨, 왜 이러세요? 아파요. 형수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여동생은 놓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러고도 인간이야? 우리 오빠 죽여놓고 돈 때문에 죽인 거지? 그렇지?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남동생이 말렸습니다. 누나, 그만해. 여기서 이러면 안 돼.
하지만 여동생은 흥분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형수의 머리채를 놓기는 했지만 계속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 우리 오빠 만나기 전에 뭐 했어요? 직업이 뭐였어요? 혹시 전과 같은 거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냥 회사 다녔어요. 어느 회사? 회사 이름 대봐요. 형수는 울면서 대답했습니다. 작은 무역회사에서 사무직으로 일했다고 전과 같은 거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동생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동생들은 그날 밤 다시 만났습니다. 형수의 말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뭔가 숨기는 게 분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 형을 독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신고하자. 근데 증거가 있어야 하지 않아? 그러니까 부검을 해야지. 형 시신을 부검하면 독극물이 나올 거야. 근데 이미 장례 끝났잖아. 화장은 안 했지만 매장했잖아. 그럼 파내야지. 뭐? 묘를? 그래. 파묘를 해야 해. 그래야 진실을 밝힐 수 있어. 남동생은 망설였습니다. 형의 묘를 파낸다는 게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동생은 단호했습니다. 우리 오빠 억울하게 죽었어. 꼭 진실을 밝혀야 해. 결국 남동생도 동의했습니다. 두 사람은 경찰서를 찾아가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배우자에 의한 살인 혐의로 형수를 고소한 것입니다. 증거로는 갑작스러운 사망, 매일 먹인 한약, 거액의 보험금 수령 등을 제시했습니다. 경찰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형수를 불러 조사했고 한약을 분석하기 위해 압수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검을 위해 법원에 시신 발굴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형수는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저는 정말 남편을 사랑했어요. 독살 같은 거 절대 안 했어요. 한약도 그냥 보약이었어요. 약사한테 처방받은 거예요. 하지만 동생들의 주장이 워낙 강력했고 정황상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경찰은 수사를 계속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법원에서 시신 발굴 허가가 떨어졌습니다. 파묘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동생들은 그날을 기다렸습니다. 형수는 절망했습니다. 파묘 당일 묘지에는 경찰, 법의학자, 그리고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형수도 왔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작업이 시작되기 직전 형수가 동생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제발, 제발 이러지 마세요. 제 남편을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여동생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깨끗하면 왜 두려워해요? 부검하면 다 밝혀질 거예요. 정말 아니에요. 저는 남편을 사랑했어요. 사랑했으면 독을 먹여요? 남동생이 거들었습니다. 형수님, 비켜주세요. 우리 형의 억울함을 풀어야 해요. 형수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땅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동생들은 냉정했습니다. 작업자들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빨리 해주세요. 삽질이 시작됐습니다. 한참 후에 관이 드러났습니다. 관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고 그 자리에서 연구차에 실었습니다. 형수는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시신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정밀 부검이 진행됐습니다. 독극물 검사, 장기 검사, 혈액 검사 등 모든 검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며칠이 걸렸습니다. 동생들은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여동생은 확신했습니다. 분명히 독극물이 나올 거야. 그럼 형수는 살인죄로 처벌받을 거야. 남동생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지. 우리 형이 억울하게 죽은 게 아니라는 걸 증명해야 해. 드디어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동생들은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담당 형사가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부검 결과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어요? 독극물 나왔죠? 형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독극물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럼 뭐예요? 사인은 심장질환입니다. 정확히는 급성 심근경색이에요. 동생들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우리 오빠 건강했어요. 형사가 설명을 계속했습니다. 고인은 20대 때부터 심장질환을 앓고 있었습니다. 의료 기록을 확인했는데 꾸준히 병원 다니면서 치료받고 있었어요. 여동생이 소리쳤습니다. 그런 거 몰랐어요. 오빠가 그런 병이 있다는 거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어요. 아마 가족들한테는 숨기셨던 것 같습니다. 의료진 소견으로는 심장질환이 악화돼서 급성 심근경색이 온 것으로 보입니다. 독살이 아닙니다. 동생들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형사는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고인의 배우자분이 먹였다는 한약도 분석했는데요. 그냥 일반적인 보약 재료들이었습니다. 독성 물질은 전혀 없었어요. 그럼 형수님은 아무 잘못이 없는 거예요? 네. 살인 혐의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동생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경찰서를 나와서도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동생이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심했나? 여동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형수를 억울하게 몰았다는 것을. 며칠 뒤 동생들은 형수를 만났습니다. 사과하러 간 것입니다. 하지만 형수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인터폰 너머로 말했습니다. 돌아가 주세요. 더 이상 얘기할 거 없어요. 형수님, 우리가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다해요? 당신들이 저한테 한 짓이 뭔데요? 제 남편 무덤을 파헤치고 저를 살인자 취급하고. 형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정말 남편을 사랑했어요. 나이 차이 많이 나는 것도 알았고 주변에서 돈 때문에 만난다고 수군거리는 것도 다 알았어요. 하지만 저는 진심이었어요. 남편분도 저를 진심으로 대해줬어요. 형수는 울먹이며 계속 말했습니다. 남편분이 돌아가신 것도 너무 슬픈데 동생분들한테까지 이런 취급을 받으니까 미치겠어요. 제발 그냥 저 좀 내버려 두세요. 동생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돌아섰습니다. 형수의 아픔을 뒤늦게 깨달은 것입니다. 그런데 며칠 뒤 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형이 생전에 작성한 일기장이 발견된 것입니다. 형수가 경찰에 제출한 것이었습니다. 거기에는 형의 속마음이 적혀 있었습니다. 동생들에게 내 병을 말하지 않기로 했다. 부모님 일찍 돌아가시고 내가 동생들 키웠는데 내가 또 아프다고 하면 얼마나 걱정하겠나? 차라리 모르는 게 나을 것 같다. 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동생들이 내 돈만 바라보는 것 같아 슬프다. 결혼하면 축하해 줄 줄 알았는데 의심부터 한다. 아내가 얼마나 상처받았을까. 미안하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죽으면 동생들이 아내를 괴롭히지 않을까 걱정이다. 부디 아내를 잘 대해주길 바란다. 동생들아, 너희를 사랑한다. 하지만 이제는 각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 서로에게 의지하되 기대지는 말자. 경찰은 동생들에게 이 일기장 사본을 보여줬습니다. 동생들은 일기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형이 오빠가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형사가 말했습니다. 고인분은 동생분들을 끝까지 생각하셨어요. 하지만 동생분들이 좀 지나치게 의존하셨던 것 같네요. 여동생이 물었습니다. 저희가 뭘 잘못한 거예요?
형사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동생분들이 형님을 ATM처럼 대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고인의 배우자분 말로는 동생분들이 수시로 돈을 요구했다고 하더군요. 남동생이 변명했습니다. 그래도 형이 오빠가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그게 당연한 건 아니잖아요. 가족이라고 해서 무한정 퍼줘야 하는 건 아니죠. 동생들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형사는 계속 말했습니다. 배우자분 말로는 결혼 전에도 동생분들이 여러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다고 하더군요. 결혼자금, 전세금, 학원비, 여행경비. 고인분이 거의 다 대줬다고 하더라고요. 여동생이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건 형편이 어려워서 그랬어요. 그래도 한도가 있죠. 배우자분은 고인분이 그걸 부담스러워했다고 말씀하시더군요. 하지만 동생들한테 미움받을까봐 계속 들어줬다고요. 경찰서를 나온 동생들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걸었습니다. 여동생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오빠를 그렇게 대한 거야? 남동생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랬던 것 같아. 형이 도와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 여동생은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결혼할 때 오빠가 5천만 원을 줬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것처럼 받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는 또 전세금이 올라서 1,000만 원을 더 달라고 했습니다. 오빠는 주저없이 줬습니다. 남동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회사 다니면서 형한테 수시로 돈을 빌렸습니다. 빌렸다기보다는 그냥 받았습니다. 갚지도 않았습니다. 형도 갚으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조카 학원비도 형이 댔습니다. 해외여행 갈 때 항공권도 형이 끊어줬습니다. 명절 때마다 용돈도 형이 줬습니다. 그렇게 받기만 했습니다. 주기만 하는 형을, 오빠를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형이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축하해주기는커녕 의심부터 했습니다. 저 여자가 돈 때문에 만나는 거라고, 형을 노리는 거라고 단정지었습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는데도 말입니다. 결혼 후에 형이 돈을 안 주자 화를 냈습니다. 형이 변했다고, 저 여자 때문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형이 자기 가정을 꾸리는 것이 당연한데도 그걸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형이 죽자 형수를 의심했습니다. 증거도 없이 살인자로 몰았습니다. 형의 무덤까지 파헤쳤습니다. 형수의 마음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쯤 지나서 동생들은 다시 만났습니다. 형수에게 제대로 사과하고 싶어서였습니다. 하지만 형수는 여전히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남동생이 말했습니다. 형수님이 우리를 용서 안 하시는 것도 당연해. 우리가 너무 심했어. 여동생도 동의했습니다. 그래. 우리가 잘못했어. 어떻게든 사과해야 해. 그런데 며칠 뒤 보험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장남이 들어둔 보험금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배우자인 형수가 수익자로 지정돼 있어서 보험금을 지급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동생들은 그 금액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4억 원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여동생이 남동생에게 말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형수님이 저 돈을 다 가져가는 게 맞는 건가? 무슨 소리야? 결혼한 지 1년 반밖에 안 됐잖아. 고작 1년 반 살았는데 4억을 받는 게 좀 이상하지 않아? 남동생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렇네. 우리는 형이랑 평생을 같이 살았는데 우리는 한 푼도 못 받는 거잖아. 여동생의 말이 계속되었습니다. 우리가 청구하면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법적으로 우리도 유족이잖아. 그런데 배우자가 1순위 아니야? 그래도 우리가 요구하면 좀 나눠줄 수도 있잖아. 한번 알아보자.
동생들은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상황을 설명하고 보험금을 나눠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렵습니다. 수익자가 배우자로 지정돼 있으면 법적으로 배우자가 전액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도 뭔가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글쎄요. 배우자와 합의를 본다면 모를까 강제로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동생들은 실망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형수를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사과가 아니라 보험금 이야기를 하러 간 것이었습니다. 형수님, 문 좀 열어주세요. 형수가 인터폰으로 대답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보험금 이야기 좀 하고 싶어서요. 보험금요? 그게 무슨... 형수님이 받으신 그 4억 말이에요. 우리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요. 인터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잠시 후 형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 농담하시는 거죠?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우리도 형의 동생인데 좀 나눠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형수가 웃었습니다. 비웃는 웃음이었습니다. 정말 놀랍네요. 저를 살인자로 몰더니 이제는 돈 달라고 하시네요. 형수님, 그건 저희가 잘못 생각한 거고요. 지금은 보험금 이야기예요. 나가세요. 다시는 여기 오지 마세요. 형수님, 더 이상 말 안 해요. 경찰 부를 거예요. 결국 동생들은 돌아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생들의 행동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형수가 받은 보험금을 나눠달라며 계속 연락했습니다.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걸고 심지어 형수가 일하는 곳까지 찾아갔습니다. 형수는 결국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그리고 동생들에게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더 이상 접촉하지 말라고 접근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제야 동생들은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억울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우리가 평생 형이랑 살았는데 1년 반 산 사람이 4억을 다 가져가는 게 말이 돼? 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어쩔 수 없지. 그래도 너무한 거 아니야? 동생들은 끝까지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형이 평생 자신들을 위해 희생했다는 것,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형이 20대 때부터 심장병을 앓으면서도 숨기고 동생들을 돌봤다는 것, 그 사랑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형은 동생들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동생들은 형의 돈을 사랑했습니다. 형은 동생들의 행복을 바랐습니다. 하지만 동생들은 형의 재산을 바랐습니다. 결혼 후에 돈을 안 주자 형을 원망했고, 형이 죽자 형수를 의심했고, 결국에는 보험금을 요구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돈 이야기뿐이었습니다. 형수는 이 모든 일을 겪으며 상처를 입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잃었고, 동생들에게 살인자 취급을 받았고, 남편의 무덤이 파헤쳐지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보험금을 달라는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형수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이사를 갔습니다. 동생들과 연락을 끊었습니다.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의 추억을 가슴에 품고 혼자서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동생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피해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형이 자기들을 버렸다고, 형수가 돈을 독차지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형의 사랑을, 형의 희생을, 형의 마음을 끝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영화보다 무서운 현실판 파묘. 하지만 진짜 무서운 것은 파묘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무서운 것은 가족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탐욕이었습니다.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착취하고, 걱정한다는 이름으로 의심하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요구하는 것. 그것이 진짜 무서운 현실이었습니다. 형은 마지막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가족은 서로 사랑해야 한다.
하지만 그 사랑을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 그것이 진짜 가족이다. 형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생들은 끝내 이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현실판 파묘의 전말입니다. 무덤을 파헤친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형제의 마음을 파헤친 탐욕이었습니다.